근데 지금 그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 중에 제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기사였는데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정보력이 누굽니까? 두 분 다 아시다시피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그분이 오늘 발언하신 게 우리가 방송에서 한 3, 4개월 전에 했던 거를 공식화시켜버리시더만요. 미르와 K를 합쳐서 미륵이란 말도 우리 방송에서 몇 달 전에 했었거든요. 미르 더하기 K, 미륵. 네. 그 이야기가 박지원 대표 입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교란 말을 써요. 사교. 네. 줄임말이 사교고 사이비 종교의 줄임말 아닙니까? 네. 그 말을 공식적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박지원 대표의 워딩으로 공론화가 딱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거 틀린 말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통문으로 이야기할 것 같지는 오늘 않고. 몇 가지 공론화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김기춘의 존재가 폭로됐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많았어요. 최순실의 집에 김기춘이 전세 산다. 뭐 이런 보도가 잠깐 나왔었어요. 집무실이 있었다 그랬죠. 예, 예, 그런 게 있었고 그거 나왔고 그다음에 팔선녀의 존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팔선녀. 추미애 이름 참.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팔선녀를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팔선녀에 누가 있냐? 우병우 부인이 우병우 있다면.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 조홍천 의원이 대정부 질의하면서 우병우가 청와대 들어가는데 최순실이 역할을 했다. 그게 누구냐? 그 추적하는데 거기까지 하고 더 못했거든요. 그런데 팔선녀 그룹 안에 우병우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팔선녀들이 다 나오겠네, 실명이. 네, 지금 막 뭐 돌아다니는데 듣기로는 뭐 기업체 회장에 네, 부인도 있고 뭐 등등 그렇다는데. 아 정말. 아니,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신정국가로 후퇴했지? 그렇죠. 그 이야기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왕정국가가 아니고 신정국가. 아니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봉건 시대 이전 재정일치 사회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끼리는 뭐 강남에 뭐 4인방 뭐 이렇게 쓰는 용어 중에 선녀란 말을 썼다는 말은 왜 그 일반적으로요. 동네에 풍선 달리고 대나무 있고 이런 집들 대부분 다 이제 불교와 도교의 합체거든요. 그래서 신당이라 그러죠, 신당.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점쟁인데 그 사람들 뭐 보살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녀라는 표현이 종교적 표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그게요. 네. 탱화 중에 네. 팔선녀 네. 탱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선녀 탱화에서 이름을 따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그 종교적 이야기를 했더니 안 믿으시더라고. 에이 설마 그러던데 사실은 지금 야권이나 정치권에는 공식화 돼버린 상황이네요. 아니 종교? 그리고요 그 정치인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세민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세민. 그분한테 전보는 유력 정치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어제도 한 명을 만나서 얘기 들었고 심지어 이세민이 자가 발전을 해서 유력 정치인들을 콕콕콕 찍어서 호객행위도 한답니다. 자, 근데 설마 뭐 어쨌을까 저쨌을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부터 진짜로 한번 팩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 종교적인 거야, 뭐 종교 자유라고 치고 다 빼고 지금 박근혜 씨로 나오는 연설문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의 모든 정보들이 최순실 씨한테 건너가서 결제를 받는 형식, 그 형식으로 지금 국정이 운영돼 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이야기 먼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들통나는 순간 사실상 야권에서는 탄핵을 먼저 걸고 나와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안 아닙니까? 지금 뭐 사실상 탄핵 국면이죠. 심정은 다 탄핵 국면인데 지금 뭐 국회 구성이라든지 또 헌재 성향 이런 걸로 봤을 때 탄핵을 과연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따로 있을 수 있고 다만 탄핵에 버금가는 그런 조치가 불가피해 보이고 지금 이거는 그냥 무슨 레임덕이 아니고 통치권이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사실상 박근혜라는 가시적인 권력자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게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이 가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그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처럼 겉으로 보이는 권력 뒤에 진짜 숨은 권력이 이렇게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이제 목격하게 되니까 이거는 분노를 넘어서 뭐 허탈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요. 두 번째 날 JTBC 보도가 첫날 보도보다는 좀 더 강력했다고 보는데
이명박과 독대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독대라는 것 자체가 민주정부에는 없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독대 시나리오도 받아봤고 국방위에 비밀 조촉한 안보 기밀도 최순실한테 갔고요. 네. 청와대 인사정부 조직에도 개입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조도에 가서 휴가를 보냈던 그 사진 미공개 사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일단은 이 정도 정보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요, 요 전에 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분류해 보면 그 대통령의 해명과 연관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많죠.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오늘 하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JTBC가 최초 폭로를 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난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 내용이 세 가지가 거짓말이에요. 첫째는 그 어느 범위까지 조언을 받았냐. 그게 연설하고 홍보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분야는 안 받았다. 근데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군사 기밀까지도 다 공유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예.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할 때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에 비서관들이 세팅되기 전까지 도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자료들 보면 2014년 자료도 있거든요. 네, 3월 달까지.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그러면 뭐 2년 이상 세팅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기도 거짓말한 거예요.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증언이 있는데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한 씨가 올 봄까지.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올 봄까지도 청와대 자료를 회람하고 비선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그거고요. 세 번째는 표현하고 뭐 요런 걸 조금 도움받았다. 요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기획하고 지시한 게 최순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어설프게 사과해서 쉴드 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레임덕을 넘어 하야 국면으로 들어간 거다 이거. 세상에 우리나라처럼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거짓말하고 이거는 정말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대국민 사과하면서 거짓말했다면 그건 진짜 탄핵 사유죠. 근데 이미 그 순간 드러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 3시 45분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기자회견 하러. 그때 한겨레 기사가 뜬 건 그걸 부정하는 한겨레 기사가 뜬 게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JTBC 보도에 대체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넘어간 건지를 알았다는 것 같죠. 그러니까 2014년 3월까지 파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드를 치려고 보니까 정권 초기라는 말로 들이밀었잖아요, 지금. 2014년 3월로 끊으려고 한 거죠. 그걸로 어설프게 끊으려고 했는데 그 한겨레가 이외에 다른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사과가 아니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주워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이 연설문 거치는 부분이 첫날까지면서 들썩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대통령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연설문이 한 3분의 2라고 보거든요. 그분의 어떤 그 워딩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각 부처가 거기에 따라가고 하는 그 거쳤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왜 최순실의 손을 거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륭화복을 점친 거 아닐까? 종교살. 난 여전히 그 앵글에서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의심이 가는 이유가 팔선녀라는 명칭도 그렇고 박지원 대표 입에서 사교라는 말이 나오고 오방랑. 예, 그다음에 오방랑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갑자기 새누리당이 어느 날 빨간색으로 바꿨을 때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뭐를 점을 봤대나 뭐를 보니까 빨간색을 해야 대통령 된다 뭐 이런 거요. 로고가 말 한 장이야, 근데. 미치겠네. 마교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국가 부적 사업이야.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레스덴 선언할 때 그 연설문에 빨간 밑줄 긋은 것과 이후를 보면 사실은 꼭 고쳐야 되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좀 편하게 나오게 고쳤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필수는 아니고 말이 편하게.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바꿔주길 바라는 마음. 통일 대박도 최순실이 만들어낸 개념인가, 그러면? 아니 그 통일 대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잘못됐던 거 있죠. 저기 그 하얼빈. 네, 그다음에 그 리순. 창조경제 예로 들었던 쥐덫. 쥐덫. 예, 쥐덫. 그거에 대해서 조인근 비서관 지금 안 나타나는 분 계시죠. 그분이
이상하게 연설문이 어디 갔다 나오면 바뀌어서 와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만둬버렸잖아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위승 과목을 하얼빈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비서관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럼 이건 우리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쳤을 거다 하얼빈으로. 그게 최순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최순실 손을 거쳐 나오면 팩트가 틀렸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걸 그럼요. 다시 손 못 대는 거야. 네. 아 이건 진짜 최고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신내림. 최고 존엄보다 높은 건 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박근혜 씨의 최순실에 대한 의존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최순실 자체가 별 달라질 것도 없는 문장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박근혜 씨에게 과시하려고 했던 측면, 내가 이렇게 손봐주는 대상 상대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했던 측면이 더 근데 강하지 않을까요? 그 TV조선이 JTBC 보도 나간 이후에 그 의상실 차려놓고서 해외 순방 때마다 혹은 뭐 정상 미팅 때마다 혹은 중요한 인터뷰 때마다 맞춤형 의상을 제공했다라는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저는 딱 그게 연상되던데. 마루 인형 하나 예쁘게 머리 빗겨가지고 놓고 이 옷 갈아입히고 저 옷 갈아입히고 저는 딱 그게 연상돼요. 저는 소름 끼쳤어요. 그거 그게요, 보면서. 의원님. 네. 대통령 의상은 본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2부속실에서 코디네이터가 있지요. 코디네이터를 두고 그 그렇습니까? 코디네이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아, 옷 정도 챙겨주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옷을 챙겨줄 때 저는 이게 법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 화면에 등장했던 윤전추 상급 행정관이에요. 공직자예요. 그다음에 또 이모 비서관 공직자예요. 공직자들이 아무 공직도 없는 최순실의 시중을 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윤전추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야기 좀 할게요. 유승민의 이중 플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인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유승민은 안철수하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닐 거다. 안철수도 그렇지. 그러니까 몸값 올리기를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모습인데, 네. 유승민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우리가 뭐 국민의당하고만 합당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제 발표를 하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철수의 그 통합 논의에 불만인 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일단 유승민의 이중 플레이라고 보는 건, 안철수는 약간 좀 노련한 정치인들한테 섞는 느낌이 좀 있고요. 유승민은 그것을 이용해서 몸값을 올리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네. 이건 무의식 중에 두 사람의 목표가 같아요. 보세요. 유승민도 안철수도 목표가 뭘까요? 당대표 아니야. 대선 후보. 네, 차기 대권 후보예요. 그런데 큰 당에. 네. 네. 네, 큰 당의 대권 후보가 돼야 돼. 둘 다. 그 최종 목적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대권 후보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싶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푸나님과 제가 하는 이 말이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하나도 안 받아들이실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도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유력한 당의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자괴감이 듭니다. 하나는 벌판 위에, 다른 하나는 그나마 내가 둥지를 틀었던 호남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거예요. 비교하자면은 박근혜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모사무실이에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데 보면 지지율도 꼴찌에서 누가 꼴찌냐를 다투고 있다고요. 1, 2등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이 내가 대통령 되고 유력당이 되려면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내 몸집을 불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몸집 불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지금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몸집 불리기입니까? 흡수통합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쪽이 민주당으로 들어온다면 그게 굴복이지. 그게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꼴찌와 꼴찌 그 다음 두 당이 일단 합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간의 복잡한 사정은 다 아실 테고. 저는 만약에 그 안철수의 무의식의 바람대로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문계가 계속 친문하고 싸우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그 분열과 갈등을 틈타서 민주당에 들어가고 비문을 결집하고 그래서 민주당 전체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게 어쩝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7%로 떨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 65%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70%로 오르더니 73%로 오르고 대통령 큰일 났어요. 박스권에 갇혔어. 큰일 났어요. 제가 70%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그것뿐입니까? 아유, 역대 영부인이 대통령 지지율을 앞선 건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 민주당에 가서 대권 후보가 되는 건 가능성 제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무의식은 중도 통합을 내세운 자유한국당 세력까지 다 모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다. 무의식은. 유승민하고요. 안철수는 약간 좀 엘리트 느낌이 나요. 반면에 홍준표는 약간 잡놈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하세요.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홍준표 자체가 또 법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공산이 될 거야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무성이 들어간 이유가 네, 그거라고 네, 우리가 네. 일찍이 합의한 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유승민이 들어가면 유승민을 그대로 봐주고 오냐 다 내줄게 이럴까요? 거기도 또 나름 나는 잠룡이다 많거든요. 잡룡이 아니고 잠룡. 잠수에 있는 예. 물 밑에 있는 예. 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무주공산이 된다. 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한 달 내에 몇 프로. 지금 당장은 없죠.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야 돼.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그냥 지지율 2, 3%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막기 위해서 합쳐야죠. 논란이 있더라도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유승민과 안철수는 목표가 같다. 그래서 같이 간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분열을 겪을 것이다. 분열의 시기는 민주당이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근데 조금 달라요, 생각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얼마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국민의당이 당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바로 그 말씀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예. 민주당이 지금처럼 됐어 좀 부족해도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간다 이런 네. 느낌으로 주고 있으면은 막 지지고 볶는 척해도 실제로 탈당자 수는 많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탈당이 될 경우 많지 않을 거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남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분들이 민주당 안 들어오고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그 원심력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탈당한 사람들 못 들어와. 이렇게 막으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민주당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지자와 권리당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자와 권리당원이 가리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 당에서 지금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건 현실 정치 공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넘겨보자. 네,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론도 있죠. 그렇죠. 예. 과반수 안 해봤냐? 그때도 개혁 법안 통과 못 시켰다.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이 이유를 모른다. 그렇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안철수는, 그러니까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 쪽 플러스 어쨌든 그걸 보수 대통합이라고 해야 될지 보수 대 야합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후보가 되는 길로 갈 것이다. 근데 안철수는 약다는 느낌이 드는 게 국정주의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더 우클릭했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새정치는 사실 진보적 느낌이 더 강한 거였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스멀스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애초에 국중주의를 주장한 이유가 틈새 시장이 아니고 저쪽에 큰 시장이 있는 거 내가 먹어야겠다 이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승민은 그렇다 치고 뭐 사실 뭐 관심도 별로 없고요. 안철수 씨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씨보다는 정치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양반은 태도가 너무 나빠. 그러니까 태도 때문에 결국 망한 정치인 중에 하나예요. 그 싸가지 없는 말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근데 그 빙산의 일각이 빙산의 본질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일단 안철수는 소통의 느낌이 없는 사람이고 첫 번째. 그리고 일반 대중의 정서를 너무 몰라요. 그리고 순진한 척 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조작이나 이런 게 능한 사람이야. 밖으로 내 보이는 태도가 반전 효과가 있어요. 홍준표가 그러는 건 그런가 보다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치에 부응했다고 새끼 재밌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근데 안철수는 순진한 듯한 얼굴로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 태도 때문에 곧 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다 동의하면서요. 혹시 안철수 대표는 내가 하면 이 모든 게 새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제가 안철수 씨를 보고 느끼는 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독불장군 스타일이구나. 다른 이야기인데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언젠가 정권 교체 이후에 제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악플로 한 2, 3일 동안을. 아, 왜요? 뭐 이유는 뭐 까먹었는데 저는 잘 그렇지. 까먹어요. 까먹어야 돼 이런 걸 하지. 까먹어야 돼. 예. 예. 내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한 3, 4일 동안 악플이 달리더라고. 2, 3일 동안. 아, 좀 서운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진정성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근데 유시민 작가가 까이는 거 보고 강경화 때 엄청 예, 까였죠. 까이는 거 보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유시민이 까일 정도면 뭐 나는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안철수 씨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기로 하는 정치들이 있잖아요. 네. 막 비난이 쏟아지면 자기가 생각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 대치를 하면서 더 안 좋은 꼴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의 지지자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만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정치인은 절대 크게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때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비난이든 비판이든 간에 남들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뭔가 자기 행동을 고쳐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핵동의. 네. 이 두 인물인데요.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서 유효대 이현주 관종 마케팅으로는 미래 없다 이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망언으로 뜨는? 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말 붙이기도 좀 네. 네. 아까운 그런 인물들인데 최근에 곡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곡감을 널어놓고 독서하고 있는 모습을 올렸는데 저걸 김정숙 여사가 직접 깎았겠어? 그래서 깎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더니 동영상 공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죽거리면서 예.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든지 등등의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꼬리 잡고 계속 늘어지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께 질문 좀 드려보려고 했어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 사회적으로 관심 받고 뭐 그런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해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게 이게 이제 적절하지도 않기도 하고 적절한 비유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제가 19대 때 일할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조중동이 욕을 하잖아요. 언론 그 지면으로. 그럼 엄청 당사장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 있으면 선배들이 조중동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도 똑같은 거죠. 지금 인터넷상의 네티즌들은 다 친문이고 뭐고 정체 모를 모바일 세력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욕먹으면 그거는 진짜 좋은 거야. 이런 그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나쁜 식으로 우리는 맞는 거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대통령 영부인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뭐 무슨 권력자들 재벌들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서민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대통령 공격할 게 없으면 영부인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유효혜와 홍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분노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요 꽃감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그 사진에 나온 감수를 세보시면 그게 뭐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견지에서는. 꼭 그 감 하나를 깎는데 드는 시간이 우리처럼 주부생활 30년 숙달된 조교들은 하나 쫙 까는데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샤샤샥. 김정숙 여사님이 손 무지하게 빠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에 놀러 가시면 직접 음식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음식도 있어요. 딱 자기 수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을 안 깎아본 건 유효했다. 전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뭐 전당대회부터 막 신발 벗고 막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네, 관심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관종 마케팅을 좀 특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관심 쏟아지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간땡이가 커져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어떤 컨텐츠가 있고 어떤 준비를 해왔다고 자기가 임종석 실장이 서울시장 나가면 지도 나간대. 이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흔히 말해서 관심 종자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한테는 관심을 안 주는 게 답인데 언론들이 그것을 계속 부추기면서 이 사람의 비중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진짜 이상한 게 홍준표 대표 수준의 막말을 추미애 대표가 했다면 그냥 아웃입니다. 예, 이제 보호받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최고위 내에 막말 남매, 예, 홍류 남매. 이게 진짜 이 망언이 점입 가경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곧 그 부메랑이 돼서 본인들께
이미 부메랑 되지 않았어요? 홍준표 대표는 그 특활비 범벅으로? 지금 유해하고 홍준표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셀까요? 저는 유여해가 세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세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아. 상황.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해가 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홍준표가 제지했답니다. 유해에서 권력은 센데 어. 이 상황에서 막말이나 계속 막 던지는 걸로는 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개념이 무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개념이란 말 정말 잘하셨어요. 네. 합리적으로 두루 살피면서 해야 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 저러는 게 약간 이해가 돼요. 왜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막강인데 영부인까지 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200일이 됐는데도 돼가는데도 70%를 넘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부인의 지지율이 더 높고 앞으로 영부인이 어떤 행보로 또 국민들께 기쁨을 줄지 예측 불허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유해 씨 같은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충고예요. 전 방송하면서 최소한 이명박근혜랑 싸우면서 같이 싸우는 팟캐스트들에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들어서만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 이런 분들이 그런 논란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방향성이나 조금 어떤 색깔은 좀 달라도 배려해줄 건 배려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그 상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거는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한테 칭찬받으면서 막 뭔가 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랄까 질이랄까 이름을 더 떨어뜨린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 남편은 부산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시끄럽다고만 이렇게 합니다. 유여에 대해서.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페이북에다 쓴 글인데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가는 마당에 미치겠다 진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들은 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면 뜻을 모르시는 걸 거야. 그냥 던지시는 걸 거야.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했던 분들이신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춤은 이제, 홍준표 대표도 쳤어요. 대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안 어려웠나?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세안 거기 갔을 때 교민들하고 행사 같은 데서 싸이에 그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같이 호응해준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폭발적 인기였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니수기 화이팅 이거죠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 모든 것이 싫은 사람들은 뭘 해도 싫을 거예요. 부러워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벨 평화상 같은 거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싫어서 못 받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칭찬 자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 사람들 입에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하는 거 맞네. 한마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곧 나올 것 네. 같아요. 안철수가 욕먹는 지점도 똑같습니다. 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다 보니 잘하는 것마저도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엔 국민들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공감력 떨어지는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 잘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갑툭튀해가지고 안철수든 홍준표든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도 내 말이 맞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감이 없던 사람들한테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찍소리 말고 칭찬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게 그렇죠. 사람들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실수하길 기다리십시오. 그냥 5년 내. 네, 알겠고요. 의원님과의 좋은 시간. 이주영 실장님은 늘 뭐 힘드시겠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해야 하는가? 중앙지검장이 검찰 개혁을 나서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 이제 내부에 소위 말해서 문제적 인간들 그렇죠. 정리해 나가야 일단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찰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검찰을 망하게 한 인간들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지금 봉 도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재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십상시 문건 사건부터 이게 시작이 예. 되잖아요. 정윤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봐주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온갖 무리한 일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우병우 라인들이 막 움직이고 그렇죠. 예. 아니 차근히 정리해봐야 돼. 그때 이 국기문란 사건, 기밀 유출 예. 사건을 둔갑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병우. 예, 예. 일단 우병우 있죠. 예.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김수남. 예. 그다음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하면서 예. 완전히 인사권을 장악하고 확실하게 이제 자기 사람을 쫙 예. 심었단 말이죠. 심었죠. 심지어 국정원까지 보냈잖아요. 2차장, 국정원 2차장. 3차장. 2차장, 2차장인가? 2차장. 예, 예, 예.
자기 친구 보낸 거. 그렇죠. 2차장. 예. 그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이석수. 예. 예. 이석수 쳤지. 이석수 특명감찰관. 예. 그 부분도 또 치고 그걸 치는 과정에서 또 내부적으로 그 수백 통의 전화를 하면서 이제 무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인물들을 다 하나씩 짚어봐야 돼. 김수남이 이거 덮는 와중에 예. 이때 그 법무부 장관 누구예요? 황교안. 황교안. 어쨌든 여기도 빗나가든 네. 정공법으로 나가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병우 검찰국장, 우병우가 아닌 대표직 안태근. 예. 자기 검찰국장으로 앉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윤갑근. 안태근이 그래서 하여튼 안태근이 뭐 저 김소남한테 통화를 했든지 해서 어쨌든 윤곽근이가 그 팀 수사팀장으로 오죠. 예. 그렇죠. 윤갑근. 근데 이제 윤갑근은 조금 찍기다시라고 봐도 어쨌든 이 와중에서 그리고 이것이 2016년 넘으면서 이영렬 중앙지검장. 윤곽근은 찌개다시가 아니고 아니 우병우 수사를 망가뜨린 주역이에요. 실질적으로 직무유기를 하면 정범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윤곽근을 찍기다시라고 윤곽근을 무시했던 그렇죠. 무시했죠. 저는 반성하고 윤곽근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초동 수사를 망가뜨린 예 장본인 윤곽근이잖아요. 전화 통화 내역도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전화통화 아니에요. 내역이나 최소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예. 기초적인 압수수색을 다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도 안 뺏었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특검에 예. 그러면 그 우병우 수사 기록을 넘겨달라니까 깡통이었잖아요. 없었어. 빵이었죠, 빵. 자, 이영렬도 중앙지검장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십상시 문건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안봉근, 이재만. 야, 우리 참 이게 블랙리스트 다 나온다 이제 이재만. 그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예. 지금 잊어버리고 계신 게 오늘날 윤석열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가. 예.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에요. 그렇죠. 국정원 댓글 사건. 예, 원세훈을 기소하느냐 마느냐, 선거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원세훈 재판이 있어 또. 그렇죠. 예. 그때 그거를 방해했던 주역들. 예. 대표적으로 황교안이잖아요. 황교안이 계속 간섭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있고 김용건인가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영건. 거기 이미 나갔으니까. 예. 예. 그리고 황교안. 예. 황교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황교안이 심어놓은 라인들이 있고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막 내부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 뭐라 그러냐면 소위 이제 황교안, 우병우의 치세를 맞아서 잘 나가는 놈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라인들, 걔들이 그 동안에 그렇게 윤석열 욕을 했대. 그렇죠. 이제 끈떨어진 사람이니까 저건 조직의 적이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야, 안 나가고 버티길 잘했구나. 그건요, 안 나가니 버티는 게요. 저는 윤석열, 사실 종편에 제가 나간 게 딱 두 가지. 최동욱 옹호하고 윤석열 옹호를 하기에 예. 그때 당시엔 종편에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윤석열은 제가 2003년도 잠깐 나라정금 사건을 같이 공동 변론한 인연으로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윤석열 변호사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잠깐 잠깐 1년 동안 했었는데. 태평양에서. 네, 잠깐 1년 동안 했었는데, 그거요, 한직의 여주지청, 어디, 그 지방에 고검, 고등부. 대구고검, 대전고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검찰에서는요, 사람을 안 봤어요. 네. 인사도 안 해. 후배들이. 네, 인사도 안 하고, 그걸 견뎌내는 게, 박형철 같은 경우는 결국 사표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형철은 나이라도 어리지. 윤석열 선배는 나이도 많은데 후배놈들이 딱 생가고 밥도 안 먹고 같이. 그래서 혼밥 먹었어? 그리고 혼자 막 또 폭탄주 만들어서 돌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거든, 이 양반이. 근데 돌릴 놈도 술도 없고. 말술인데. 언제 자리 한번 만들었고 말술 한번 먹고. 근데 우리하고 먹으면 이게 부적절한 건 아니야. 그게 윤석열을 왜, 저는 이제 또 가까운 사람이 있어, 친구가. 그래서 왜 그만 안 둔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만둘 이유가 없다. 내가 그만두면 좋아할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냐. 예. 아니, 그리고 언론에 나온 이유는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만두게 되면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문제의 공소 유지. 이 부분이 힘이 들다. 그렇죠. 왜냐면 원세훈 그 재판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후배들 보기에 검사는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남아있어야 된다. 대부분 뭐 판사나 좀 깨어있는 판사나 검사들이
사건이 터지고 이러다 보면 물 먹고. 물 먹네. 내가 뭐 여기 굳이 여기 미련 가질 필요 없다 예.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아하. 그렇죠. 근데 사실은 꽤 수년 동안 그렇게 모욕적이고 굴욕적이면서도 버티는 게 5년 동안 버틴 거예요. 저는 그게 버틴 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 박영수 특검이 사실은 윤석열을 팀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그 파견을 제대로 된 수사 능력 있는 사람 파견을 받았고 그 결국- 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결국 국민의 촛불의 힘이에요. 이 모든 게 보면. 그렇죠. 촛불이 특검도 만들어낸 거고. 그렇죠. 이제 근원적인 힘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윤석열의 의지와 예. 이런 것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더 손볼 사람들 아니, 쭉쭉 그러니까 나오고 있어. 그 와중에 지금 박형철 당시 부장검사가 예. 변호사로 잠깐 있다가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반부패 들어갔잖아요. 비서관, 예. 이게 옛날로는 사정비서관이에요. 사정비서관.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검찰을 속속 들여다볼 거 그럼 아니야. 다 알고 있고 야, 검찰 떨고 있겠네. 어. 그다음에 윤석열 선생이 그때 이제 지금 한 5년 열사가 동안을 됐다, 선생 됐다, 난리났어. 5년 동안 고생을 한 거냐 한직을 돌면서. 그러면 그 중간에 거기 빈정대고 손가락질하고 놀려먹던 놈들이 예. 다 알아요 지금. 이름이 적혀있단 말이야. 아, 윤석열 머릿속에. 윤석열 머릿속에는 물론이고 일반 검사들도 알아. 윤석열 머리가 또 비상해요. 네. 그래요? 어. 근데 사법고시는 왜 이렇게 늦게 붙었대? 그 사법고시 갖고 그 사람의 머리나 능력 판단하면 안 돼요. 맞아, 나처럼 사법고시 안 붙은 사람도 살고 있잖아. 그거는 일형의 한 기준이지. 한 시험에 불과한 거고. 근데 오늘 준비 많이 해왔어. 저는 1년 동안 예. 그 윤석열하고 같이 그 복잡한 나라종금 사건 같이 해봤잖아요. 술도 마셔보고 예. 다 해왔는데 그냥 막 무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획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 게 특수부 검사로서. 문강배 타고난다고. 변호사가 그거를 다른 것들은 끈기가 술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존중하는 거는 탁월한 그 기획력이 있다. 이지아보다 기획력이 뛰어나요? 문강배 변호사는 저를 별로 인정 안 하니까. 아니. 이지아 변호사가 보기에 왜냐하면 저보다 수사의 측면에서는 아.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임상실험 경험이 많잖아요. 이거를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이거는 일종의 전국구 특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감사원 출신을 임명했다. 예. 이게 검찰 출신이 가는 자리에 감사원이 간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법대 나온 사람이야. 옛날에 윤석열 선생이랑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이야. 누구?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번에 들어간 사람이. 감사원 출신. 감사원 출신. 누구죠 그게 이름이? 김종호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 김종호. 김종호.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말하자면 이 원세훈 댓글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예. 검찰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 응? 그다음에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칼을 쥔 지금 라인업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기수는 낮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응? 그동안에 평검사 시절부터도 부장들이 이제 윤석열 검사 눈치를 봤으면 봤지. 예. 그렇게 무슨 기수 따지고 해가지고 뭐 윤석열을 깔아뭉개다가 이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나름 그 포스도 있었고. 그리고 김수남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비슷해. 그리고 할 때 이게 이제 평검사인데 부장검사한테 갖고 선배님 이거 회의죠. 네. 이거 아니, 회의돼요. 이거 수사 회의죠. 그러면은 예. 그리고 다 밀려나갔다는 그럼. 그 법조 출입 그러니까요.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화투 칠 줄 알죠? 예. 뭐니면 화투에서는 광이 최고고 예. 동양사에서는 나이가 최고예요. 네? 자 이제 더 이상 손볼 명단은 다 나온 건가요? 아니 많죠. 예, 많지만 여기가 많은데 핵심적인 인물들. 그렇다 다 걷어내버리면 검사는 그런 건 아니, 이제 아니고. 그건 찍기다시들은 슬슬 그럼요. 걷어내고. 예. 그러니까 예컨대 범죄에 버금갈 만한 제약을 그 행사를 했던 사람들은 걷어내야죠. 예. 속아내야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 한편으로 우병우의 미션, 그 다음에 박균택의 미션, 그리고 우병우의 미션이 아니라 윤석열의 윤석열의 미션, 박균택의 미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검찰 개혁을 해서 착실하게 네. 오랫동안
집요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칼 끝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네. 바들바들 떨고 있다. 검찰 개혁이 조금이라도 좀 궁금하고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땐 또 언제든지 예. 서초동 2명의 검찰 개혁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씨 끝날 때 해봐. 해 빨리. 하나면 제가 그 수뇌부에서 예. 고검장급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처럼 검사의 대화처럼 예. 집단적인 반발이 있겠냐 하니까 자기는 100% 아니다. 절대 없어 절대. 있을 수 없지 이 자, 정도 우선 되면. 그때하고 달리 예. 검찰이 셀러리맨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 개인주의가 됐고 자기 살 길 바쁘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 항명이나 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집단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3기가 지금 검사장들 순서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예. 그 내심 뭘 기대하냐면 야 이번에 23기까지 검사장 인사 승진이 될 줄 알았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아, 이런 꿈에 24기, 부풀어 있어 25기. 이것들이요. 아. 그래가지고 우회 쳐다보느라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요거 바쁘지 아. 무슨 지네들이 어디 누구를 규합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어제가요 안철수 대표의 취임 100일이어가지고 어제 또 살짝 좀 약간 막말 느낌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 이거 하면서 했던 말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에 대한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댓글 이야기부터 일단 했는데 안 봐서 모르겠다 댓글을 뭐하러 대응하느냐 이런 방식. 요거는 보통 이제 정치 지도자들 중에요 1, 2년 차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짬밥의 문제인 것 같아요. 표현을 그리고 꼭 그닥 그렇게 할 그쵸. 필요가 없는 거고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놔서 거의 안 온다. 수작업으로 다 해놨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는 거다. 일반인들은 아니다. 이러면서 어떤 이상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어. 결국 정치인의 소통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요게 네. 정치인들은 칭찬하는 문자는 받고 싶고 비난하는 문자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얘기할 때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거 다 받아들이고 답변하고 할 건 하고 뭐 대응할 그 반대하는 논리가 있으면 반대하고 요게 이제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어제 그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의 불통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 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속마음은 그래도 돼요. 나쁜 문자 오면 차단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밖으로 표현하는 태도가 너무 나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난 니들 몰라. 아 신경 안 써. 사실 신경 쓰는 거거든요. 이게 신경 안 쓴 그렇죠. 사람이 어딨어. 신경 많이 쓰는 네. 거예요. 다음에 이메일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메일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에 그게 민주주의의 적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 공산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실망한 거는 공산주의인가 보다 이 단어였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맥락에도 맞지 않게 메일을 보내면 그게 민주주의의 적인가? 메일을 많이 보내면 공산주의인가? 이게 무슨 뜻인지 독해도 안 돼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종의 문자 보내고 댓글 쓰는 부대가 있다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부대가 있다면 부대가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안철수 씨는 기본적으로 일단 엄청난 피해의식.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교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 그 문자에 대해서 논란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이었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정말 깊게 공감했거든요. 뭐냐면은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제 좀 시켜라라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인가 이야기가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정치인들 같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제하시라고. 근데 내가 명령을 하다라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분들의 뜻과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걸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야당은 받아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부추긴다. 부추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방송에 팬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우리는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방송이라는 거 하나 존재한다면 굳이 부른다면 청취자다.
이분들한테 뭘 명령을 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더 높게 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요 관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속마음에 이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댓글에 뭐라고 대응하느냐 뭐 안 봐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속마음은. 근데 밖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속으로 아무리 섭섭하고 화가 나도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국민에 대한 맞습니다. 도리. 예. 그 어긋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악담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 아, 말은. 이건 좀 너무했어요. 이거는 인성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문재인 지지자가 다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그 중에 일부의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예단해갖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막말인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스스로 사고 나서 죽을 테니까. 나는 그렇죠.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정말 악담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망했어요. 아, 여전히 실망 중이시네. 뭐. 네. 내가 정치인이라면 제가 안철수 대표 쪽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간 서로 이렇게 소원하고 이런 측면도 많았다. 대선 때 제보 조작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경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또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분들 지지자들을. 협조도 하는 느낌 속에 그래도 우리가 야당이니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다수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점점점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을 까먹으시고 대통령 후보들 지지율 조사를 몇 년 차부터 하나요?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지금 하면 좀 너무 박근혜 때는 굉장히 빨리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년 차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이제 뭐 신년 여론조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해요. 차기 대권? 어. 그래도 뭐 대권 한 2년 놔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안철수 지지율을 한번 시작 전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 몇 프로나 나올까? 저도 급 궁금해요. 그리고 당대표 입장에서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자기가 걸었던 공약 있잖아요. 0세부터 11세까지였어요. 네. 아동수당. 그게 더 좋아요. 네. 0세부터 11세 더 지지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뿔나는 게 애가 몇 살이죠? 지금 9살이거든요. 앞으로 그럼- 한 3년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만 그러네요. 나이로 하면. 그러네요. 진짜. 0세부터 11세 아동수당 지급을 저는 더 강력히 지지합니다. 저 슬픈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좀 숨막힐 것 같아서. 정말 안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요, 제가. 알죠. 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 근데 무상 보육이라고 해도 특활비 이런 걸 내요. 특활비란다. 지금 너무 온라인이다. 지금 특수활동비 말고 특기비라고 해요. 특기비. 그 당연히 내야죠. 어떤 그 바이올린비 뭐 예, 이런 거. 그런 걸 내야 되는데 호주머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집에를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밖에서 빌려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못 들어가고 밖에서 막 맴도는 그 상황 생각해 보면 10만 원 사실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동수당 제대로 주려면 3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 더 나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직 10만 원 이것도 안 되는 걸 5세까지 주면서 자기가 걸었던 공약 정도는 원내대표에게 신신당부해서 이건 좀 꼭 합시다라고 그런 건 없잖아요. 어머, 저 그러면 안철수 지지할래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원내대표에게 내가 0에서 11세까지 이거 공약한 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나이를 0에서 6세로 늘려주세요. 이거는 꼭 합시다. 이랬으면 저 지지할래요.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간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으로 내놓은 안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의 공약에 근사치예요. 거기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문재인 네. 대통령 공약도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애초에 우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할 때도 우선 정책 과제를 짤 때 대선 전에 후보들의 공통 공약부터 추출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짧게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합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자기 지역에 예산을 안 주면은 여야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그 안철수 씨랑 상당히 결이 유사한 그런 방식의 이게 SNS가 문제예요. SNS 활동 잘못하면은 인생의 낭비 맞습니다. 퍼거슨의 이야기가 딱 맞아요.
근데 깨버리겠다. 이건 정말 너무 바닥이 드러나시네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SOC 예산에 대한 부분을 네. 이번에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네. 그냥 야당의 딴지 속에는 SOC 예산 따가는 분명히 그게 있다니까요. SOC 예산 어느 정도 챙겨주면 합의해줄게. 복지 개념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상하네요. 이 정책위 의장이 밤제 터널 예산에 대해서 쓴 이 부분은 되게 그런데요. 기재부가 장기도로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비용 대비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 들인 거에 비해서 최소한의 효율성도 안 나온다. 의미 없다. 예.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의장 말이 요건이 안 되니까 부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 내가 이런 밤에 당신에게 부탁하겠느냐고 응수했다. 아, 이건 뭐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최경환 지역구에 경산에요. 네. 도로를 엄청 많이 놨는데 그 도로들이 차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놓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거지, 이런 거. 물론 이쪽에서는 이렇게 실드를 칠 거예요. 뭐 호남 차별이네 뭐네 해서 발전이 좀 덜 됐기 때문에 호남에는 이런 SOC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긴 할 텐데 자기가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하는 정당의 정책위 의장인데 감히 내 쪽지 예산을 안 들어줘 이거잖아요. 게다가요. 기재부는 수변도로가 지방도로여서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도로면 이거는 중앙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그냥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 보니 옥정호 예산 일부가 확보되었네요. 50년 된 지기역 수건 사업으로 27억 원 예산을 올렸지만 2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2억 원밖에.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군요, 국회에.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당 이슈로는 최명길 의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했거든요. 의원직이 상실되잖아요. 그 순간 방 빼야 되고요. 아, 그건 정말 충격적이겠다. 네, 그리고 정말 서러운 일이죠. 선고 날이 확정되는 순간 방 빼지 않았을까요? 무죄가 될 가능성 사실상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무죄의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최명길 의원이 지금 대표적인 친한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기도 하고. 4월 재벌거리 원래 있었는데 선거를 줄이기 위해서 6월에 같이 하기로 했었죠. 예. 근데 그 송파을에 재보선 요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재밌어지겠네요. 이제 확실하게 누가 출마하고 뭐 일선에는 안철수 대표, 안희정 지사 이런 분들의 출마, 홍준표 출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데 이제 지금 송기호 변호사가 지금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되어서 그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특히 FTA 전문가라면서요, 그분. 네, 유명하죠. FTA 협상 당시에도 되게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사고 지역구를 충원했는데 거기 이제 충원되셨습니다. 적인 권력자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게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이 가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그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처럼 겉으로 보이는 권력 뒤에 진짜 숨은 권력이 이렇게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이제 목격하게 되니까 이거는 분노를 넘어서 뭐 허탈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요. 두 번째 날 JTBC 보도가 첫날 보도보다는 좀 더 강력했다고 보는데 이명박과 독대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독대라는 것 자체가 민주정부에는 없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독대 시나리오도 받아봤고 국방위에 비밀 조촉한 안보 기밀도 최순실한테 갔고요.
청와대 인사 정부 조직에도 개입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조도에 가서 휴가를 보냈던 그 사진, 미공개 사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일단은 이 정도 정보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요, 요 전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분류해 보면 그 대통령의 해명과 연관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많죠.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오늘 하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JTBC가 최초 폭로를 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난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 내용이 세 가지가 거짓말이에요. 첫째는 그 어느 범위까지 조언을 받았냐. 그게 연설하고 홍보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분야는 안 받았다. 근데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군사 기밀까지도 다 공유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예.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할 때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에 비서관들이 세팅되기 전까지 도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자료들 보면 2014년 자료도 있거든요. 예, 3월 달까지.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그러면 뭐 2년 이상 세팅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기도 거짓말한 거예요.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증언이 있는데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한 씨가 올 봄까지.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올 봄까지도 청와대 자료를 회람하고 비선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그거고요. 세 번째는 표현하고 뭐 요런 걸 조금 도움받았다. 요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기획하고 지시한 게 최순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어설프게 사과해서 쉴드 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레임덕을 넘어 하야 국면으로 들어간 거다 이거. 세상에 우리나라처럼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거짓말하고 이거는 정말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대국민 사과하면서 거짓말했다면 그건 진짜 탄핵 사유죠. 근데 이미 그 순간 드러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 3시 45분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기자회견 하러. 그때 한겨레 기사가 뜬 건 그걸 부정하는 한겨레 기사가 뜬 게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JTBC 보도에 대체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넘어간 건지를 알았다는 것 같죠. 그러니까 2014년 3월까지 파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드를 치려고 보니까 정권 초기라는 말로 들이밀었잖아요, 지금. 2014년 3월로 끊으려고 한 거죠. 그걸로 어설프게 끊으려고 했는데 그 한겨레가 이외에 다른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사과가 아니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주워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이 연설문 거치는 부분이 첫날까지면서 들썩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대통령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연설문이 한 3분의 1이라고 보거든요. 그분의 어떤 그 워딩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각 부처가 거기에 따라가고 하는 그 거쳤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왜 최순실의 손을 거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륭화복을 점친 거 아닐까? 종교살. 난 여전히 그 앵글에서 의심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의심이 가는 이유가 팔선녀라는 명칭도 그렇고 박지원 대표 입에서 사교라는 말이 나오고 오방랑. 네, 그다음에 오방랑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갑자기 새누리당이 어느 날 빨간색으로 바꿨을 때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뭐를 점을 봤대나 뭐를 보니까 빨간색을 해야 대통령 된다 뭐 이런 거. 로고가 말 한 장이야, 근데. 미치겠네. 마교네, 마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국가 부적 사업이야.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레스덴 선언할 때 그 연설문에 빨간 밑줄 긋은 것과 이후를 보면 사실은 꼭 고쳐야 되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좀 편하게 나오게 고쳤더라고요. 그렇지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양반은 태도가 너무 나빠. 그러니까 태도 때문에 결국 망한 정치인 중에 하나예요. 그 싸가지 없는 말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근데 그 빙산의 일각이 빙산의 본질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일단 안철수는 소통의 느낌이 없는 사람이고 첫 번째. 그리고 일반 대중의 정서를 너무 몰라요. 그리고 순진한 척 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조작이나 이런 게 능한 사람이야. 밖으로 내 보이는 태도가 반전 효과가 있어요. 홍준표가 그러는 건 그런가 보다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치에 부응했다고 새끼 재밌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근데 안철수는 순진한 듯한 얼굴로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 태도 때문에 곧 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다 동의하면서요. 혹시 안철수 대표는 내가 하면 이 모든 게 새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제가 안철수 씨를 보고 느끼는 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독불장군 스타일이구나. 다른 이야기인데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언젠가 정권교체 이후에
제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악플로 한 2, 3일 동안을. 아, 왜요? 뭐 이유는 뭐 까먹었는데 저는 잘 그렇지. 까먹어요. 까먹어야 돼 이런 걸 하지. 까먹어야 돼. 예. 예. 내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한 3, 4일 동안 악플이 달리더라고. 2, 3일 동안. 아, 좀 서운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진정성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근데 유시민 작가가 까이는 거 보고 강경화 때 엄청 예, 까였죠. 까이는 거 보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유시민이 까일 정도면 뭐 나는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안철수 씨도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기로 하는 정치들이 있잖아요. 네. 막 비난이 쏟아지면 자기가 생각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 대치를 하면서 더 안 좋은 꼴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의 지지자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만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정치인은 절대 크게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때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비난이든 비판이든 간에 남들이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뭔가 자기 행동을 고쳐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핵동의. 네. 이 두 인물인데요.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서 유효대 이현주 관종 마케팅으로는 미래 없다 이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망언으로 뜨는? 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말 붙이기도 좀 네. 네. 아까운 그런 인물들인데 최근에 곡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곡감을 널어놓고 독서하고 있는 모습을 올렸는데 저걸 김정숙 여사가 직접 깎았겠어? 그래서 깎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더니 동영상 공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죽거리면서 예.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든지 등등의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꼬리 자꾸 계속 늘어지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께 질문 좀 드려보려고 했어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 사회적으로 관심 받고 뭐 그런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해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게 이게 이제 적절하지도 않기도 하고 적절한 비유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제가 19대 때 일할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조중동이 욕을 하잖아요. 언론 그 지면으로. 그럼 엄청 당사장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 있으면 선배들이 조중동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도 똑같은 거죠. 지금 인터넷상의 네티즌들은 다 친문이고 뭐고 정체 모를 모바일 세력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욕먹으면 그거는 진짜 좋은 거야. 이런 그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나쁜 식으로 우리는 맞는 거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대통령 영부인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뭐 무슨 권력자들 재벌들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서민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대통령 공격할 게 없으면 영부인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유효혜와 홍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분노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요 꽃감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그 사진에 나온 감수를 세보시면 그게 뭐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견지에서는. 꼭 그 감 하나를 깎는데 드는 시간이 우리처럼 주부생활 30년 숙달된 조교들은 하나 쫙 까는데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샤샤샥. 김정숙 여사님이 손 무지하게 빠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에 놀러 가시면 직접 음식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음식도 있어요. 딱 자기 수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을 안 깎아본 건 유효했다. 전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지금. 근데 지금 그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 중에 제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기사였는데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정보력이 누굽니까? 두 분 다 아시다시피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의원이시죠. 그분이 오늘 발언하신 게 우리가 방송에서 한 3, 4개월 전에 했던 거를 공식화시켜 버리시더만요. 미르와 K를 합쳐서 미륵이란 말도 우리 방송에서 몇 달 전에 했었거든요. 미르 더하기 K, 미륵. 네. 그 이야기가 박지원 대표 입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교란 말을 써요.
사교. 네. 줄임말이 사교고 사이비 종교의 줄임말 아닙니까? 네. 그 말을 공식적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박지원 대표의 워딩으로 공론화 딱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거 틀린 말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오늘- 통문으로 이야기할 것 같지는 오늘 않고. 몇 가지 공론화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김기춘의 존재가 폭로됐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많았어요. 최순실의 집에 김기춘이 전세 산다. 뭐 이런 보도가 잠깐 나왔어요. 집무실이 있었다 그랬죠. 예, 예, 그런 게 있었고 그거 나왔고 그다음에 팔선녀의 존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팔선녀. 추미애 이름 참.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팔선녀를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팔선녀에 누가 있냐? 우병우 부인이 우병우 있다면.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 조홍천 의원이 대정부 질의하면서 우병우가 청와대 들어가는데 최순실이 역할을 했다. 그게 누구냐? 그 추적하는데 거기까지 하고 더 못했거든요. 그런데 팔선녀 그룹 안에 우병우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팔선녀들이 다 나오겠네, 실명이. 네, 지금 막 뭐 돌아다니는데 듣기로는 뭐 기업체 회장에 네, 부인도 있고 뭐 등등 그렇다는데. 아 정말.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신정국가로 후퇴했지? 그렇죠. 그 이야기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왕정국가가 아니고 신정국가. 아니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봉건 시대 이전 재정일치 사회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끼리는 뭐 강남에 뭐 4인방 뭐 이렇게 쓰는 용어 중에 선녀란 말을 썼다는 말은 왜 그 일반적으로요. 동네에 풍선 달리고 대나무 있고 이런 집들 대부분 다 이제 불교와 도교의 합체거든요. 그래서 신당이라 그러죠, 신당.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점쟁인데 그 사람들 뭐 보살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녀라는 표현이 종교적 표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그게요. 네. 탱화 중에 네. 팔선녀 네. 탱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선녀 탱화에서 이름을 따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그 종교적 이야기를 했더니 안 믿으시더라고. 에이 설마 그러던데 사실은 지금 야권이나 정치권에는 공식화 돼버린 상황이네요. 아니 종교? 그리고요 그 정치인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세민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세민. 그분한테 전보는 유력 정치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아. 어제도 한 명을 만나서 얘기 들었고 심지어 이세민이 자가 발전을 해서 유력 정치인들을 콕콕콕 찍어서 호객행위도 한답니다. 자, 근데 설마 뭐 어쨌을까 저쨌을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부터 진짜로 한번 팩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 종교적인 거야, 뭐 종교 자유라고 치고 다 빼고 지금 박근혜 씨로 나오는 연설문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의 모든 정보들이 최순실 씨한테 건너가서 결제를 받는 형식, 그 형식으로 지금 국정이 운영돼 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이야기 먼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들통나는 순간 사실상 야권에서는 탄핵을 먼저 걸고 나와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안 아닙니까? 지금 뭐 사실상 탄핵 국면이죠. 심정은 다 탄핵 국면인데 지금 뭐 국회 구성이라든지 또 헌재 성향 이런 걸로 봤을 때 탄핵을 과연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따로 있을 수 있고 다만 탄핵에 버금가는 그런 조치가 불가피해 보이고 지금 이거는 그냥 무슨 레임덕이 아니고 통치권이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사실상 박근혜라는 불복이지 그게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꼴찌와 꼴찌 그 다음 두 당이 일단 합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간의 복잡한 사정은 다 아실 테고 저는 만약에 그 안철수의 무의식의 바람대로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문계가 계속 친문하고 싸우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그 분열과 갈등을 틈타서 민주당에 들어가고 비문을 결집하고 그래서 민주당 전체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게 어쩝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7%로 떨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 65%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70%로 오르더니 73%로 오르고 대통령 큰일 났어요. 박스권에 갇혔어. 큰일 났어요. 제가 70%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그것뿐입니까? 아유 역대 영부인이 대통령 지지율을 앞선 건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 민주당에 가서 대권 후보가 되는 건 가능성 제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무의식은 중도 통합을 내세운 자유한국당 세력까지 다 모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다. 무의식은. 유승민하고요.
안철수는 약간 좀 엘리트 느낌이 나요. 반면에 홍준표는 약간 잡놈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하세요.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홍준표 자체가 또 법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공산이 될 거야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무성이 들어간 이유가 네, 그거라고 네, 우리가 네. 일찍이 합의한 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유승민이 들어가면 유승민을 그대로 봐주고 오냐 다 내줄게 이럴까요? 거기도 또 나름 나는 잠룡이다 많거든요. 잡룡이 아니고 잠룡. 잠수에 있는 예. 물 밑에 있는 예. 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무주공산이 된다. 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한 달 내에 몇 프로. 지금 당장은 없죠.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야 돼.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그냥 지지율 2, 3%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막기 위해서 합쳐야죠. 논란이 있더라도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유승민과 안철수는 목표가 같다. 그래서 같이 간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분열을 겪을 것이다. 분열의 시기는 민주당이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게 조금 달라요, 생각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얼마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국민의당이 당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바로 그 말씀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예. 민주당이 지금처럼 됐어 좀 부족해도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간다 이런 네. 느낌으로 주고 있으면은 막 지지고 볶는 척해도 실제로 탈당자 수는 많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탈당이 될 경우 많지 않을 거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남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분들이 민주당 안 들어오고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그 원심력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탈당한 사람들 못 들어와. 이렇게 막으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민주당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지자와 권리당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자와 권리당원이 가리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 당에서 지금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건 현실 정치 공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넘겨보자. 네,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론도 있죠. 그렇죠. 예. 과반수 안 해봤냐? 그때도 개혁 법안 통과 못 시켰다.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이 이유를 모른다. 그렇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안철수는, 그러니까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 쪽 플러스 어쨌든 그걸 보수 대통합이라고 해야 될지 보수 대 야합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후보가 되는 길로 갈 것이다. 근데 안철수는 약다는 느낌이 드는 게 국정주의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더 우클릭했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새정치는 사실 진보적 느낌이 더 강한 거였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스멀스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애초에 국중주의를 주장한 이유가 틈새 시장이 아니고 저쪽에 큰 시장이 있는 거 내가 먹어야겠다 이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승민은 그렇다 치고 뭐 사실 뭐 관심도 별로 없고요. 안철수 씨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씨보다는 정치를 해본 경험은 없죠. 쭉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필수는 아니고 말이 편하게.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바꿔주길 바라는 마음. 통일 대박도 최순실이 만들어낸 개념인가 그러면? 아니 그 통일 대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잘못됐던 거 있죠. 저기 그 하얼빈. 예, 그다음에 그 리순. 창조경제 예로 들었던 쥐덫. 쥐덫. 예, 쥐덫. 그거에 대해서 조인근 비서관 지금 안 나타나는 네, 분 계시죠? 그분이 이상하게 연설문이 어디 갔다 나오면 바뀌어서 와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만 넣어버렸잖아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위승 과목을 하얼빈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비서관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럼 이건 우리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쳤을 거다 하얼빈으로. 그게 최순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최순실 손을 거쳐 나오면 팩트가 틀렸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걸 그럼요. 다시 손 못 대는 거야. 네. 아 이건 진짜 최고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신내림. 최고 존엄보다 높은 건 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박근혜 씨의 최순실에 대한 의존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최순실 자체가 별 달라질 것도 없던 문장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박근혜 씨에게 과시하려고 했던 측면, 내가 이렇게 손봐주는 대상 상대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했던 측면이 더 근데 강하지 않을까요? 그 TV조선이 JTBC 보도 나간 이후에 그 의상실 차려놓고서 해외 순방 때마다 혹은 뭐 정상 미팅 때마다 혹은 중요한 인터뷰 때마다
맞춤형 의상을 제공했다라는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저는 딱 그게 연상되던데. 마루 인형 하나 예쁘게 머리 빗겨가지고 놓고 이 옷 갈아입히고 저 옷 갈아입히고 저는 딱 그게 연상돼요. 저는 소름 끼쳤어요. 그거 그게요, 보면서. 그 의원님. 네. 대통령 의상은 본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2부속실에서 코디네이터가 있지요. 코디네이터를 두고 그 그렇습니까? 코디네이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아, 옷 정도 챙겨주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옷을 챙겨줄 때 저는 이게 법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 화면에 등장했던 윤전추 상급 행정관이에요. 공직자예요. 그다음에 또 이모 비서관 공직자예요. 공직자들이 아무 공직도 없는 최순실의 시중을 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윤전추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야기 좀 할게요. 유승민의 이중 플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인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유승민은 안철수하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닐 거다. 안철수도 그렇지. 그러니까 몸값 올리기를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모습인데 네. 유승민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우리가 뭐 국민의당하고만 합당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제 발표를 하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철수의 그 통합 논의에 불만인 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일단 유승민의 이중 플레이라고 보는 건 안철수는 약간 좀 노련한 정치인들한테 섞는 느낌이 좀 있고요. 유승민은 그것을 이용해서 몸값을 올리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네. 이건 무의식 중에 두 사람의 목표가 같아요. 보세요. 유승민도 안철수도 목표가 뭘까요? 당대표 아니야. 대선 후보. 네, 차기 대권 후보예요. 그런데 큰 당에. 네. 네. 네, 큰 당의 대권 후보가 돼야 돼. 둘 다. 그 최종 목적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대권 후보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싶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푸나님과 제가 하는 이 말이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하나도 안 받아들이실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도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유력한 당의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자괴감이 듭니다. 하나는 벌판 위에, 다른 하나는 그나마 내가 둥지를 틀었던 호남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거예요. 비교하자면은 박근혜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모사무실이에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데 보면 지지율도 꼴찌에서 누가 꼴찌냐를 다투고 있다고요. 1, 2등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이 내가 대통령 되고 유력당이 되려면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내 몸집을 불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몸집 불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지금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몸집 불리기입니까? 흡수통합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쪽이 민주당으로 들어온다면 그게